조선의 어느 겨울 밤이었습니다. 궁궐의 담장 너머 한 여인이 숨죽이며 달리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한때 세자빈이었습니다. 조선 왕실의 꽃이라 불리던 여인이 이제는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맨발로 얼어붙은 흙을 밟으며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조선의 어서요. 어느 이쪽으로 오세요. 저 따라오시면 살 수 있어요. 겁에 질린 여인은 그 조그만 손을 믿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단 한순간도 망설일 시간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9살 광대 아이 하나가 조선 왕실의 패빈을 살렸습니다. 그런데 그 아이에게는 아무도 모르는 비밀이 있었습니다. 사연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로 마음 나누어 주시고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시면 그곳에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봄이 무르익던 어느 해 한양 도성안 경복궁 후원에는 매화가 한창이었습니다. 사람들은 그의 봄 세자빈을 두고 이렇게 수군거렸습니다. 꽃보다 아름답고 달보다 맑다고. 선비 집안의 외동딸로 자란 그녀는 18배 세자빈으로 간택되어 궁궐에 들어왔습니다. 처음엔 두려웠습니다. 아버지의 손을 붙잡고 가마에 오르던 날 눈물이 치마폭을 적셨지만 그녀는 끝까지 울음을 참았습니다. 세자 저하는 마음이 따뜻한 분이었습니다. 정략으로 맺어진 혼인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에는 어느덧 정이 깊게 쌓였습니다. 세자빈은 세자 저하의 글 읽는 목소리를 좋아했고 저하는 빈궁마마의 웃음소리를 좋아했습니다. 궁궐의 차갑고 딱딱한 규율 속에서도 그 두 사람 사이에는 봄볕 같은 따뜻함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어찌 그리 수심이 가득하오이까? 아니옵니다, 저하. 그저 가을이 오면 매화가 지겠구나 싶어서요. 매화가 지면 동백이 오지 않소? 우리 빈궁은 늘 봄만 기다리는구려. 세자빈은 그 말에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궁녀들이 입을 가리고 따라 웃었습니다. 그 웃음소리가 궁궐 담장을 넘어 바깥 세상까지 퍼져나가는 듯한 그런 평화로운 날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평화는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궁궐이란 곳은 원래 그런 곳이었으니까요. 꽃이 지려면 바람이 불어야 했고 행복이 끝나려면 반드시 누군가의 욕심이 그 자리를 채워야 했습니다. 세자빈이 입궁한 지 3년이 지나던 해 궁궐 안에 조용한 파문이 일기 시작했습니다. 세자의 외가 쪽 가문과 왕비의 친정 세력 사이에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 다툼이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의 칼날이 향한 곳은 다름 아닌 세자빈이었습니다. 외명부의 법도를 어겼다는 죄목, 궁인을 사주의 내전을 어지럽혔다는 모함, 세자의 총애를 독차지하며 왕실을 흔들었다는 억측. 하나같이 꾸며낸 이야기였지만 권력 앞에서 진실이란 얼마나 가볍디 가벼운 것인지요. 세자빈은 어전에 무릎을 꿇고 억울함을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임금의 얼굴은 이미 굳어 있었습니다. 세자가 아내를 지키려 나섰지만 조정의 거센 물결 앞에 한 인간의 간청이란 파도에 던져진 갈립 같은 것이었습니다. 결국 그의 겨울, 세자빈은 패빈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자 저하는 그로부터 얼마 지나지 않아 이 세상을 떠났습니다. 패빈이 된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친정 가문은 연자로 쑥대밭이 되었고 함께 살던 궁녀들은 뿔뿔이 흩어졌습니다. 그녀는 폐서인이 되어 작은 별채에 갇혀 지냈습니다. 밥은 하루 두 끼, 물은 아침 저녁으로 한 바가지.
그것이 한때 세자빈이었던 여인에게 주어진 삶이었습니다. 그렇게 계절이 2번 바뀌었습니다. 봄이 오고 여름이 가고 또 겨울이 왔습니다. 그리고 그 겨울의 어느 날 밤 그녀는 문득 깨달았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살아나갈 수 없다는 것을, 누군가가 그녀를 조용히 없애려 한다는 낌새를 느꼈습니다. 밥상에서 맡은 낯선 냄새, 그녀를 바라보는 내관의 불안한 눈빛, 그리고 어느 날 밤 엿들은 소곤거림. 이번 달을 넘기면 아니 되옵니다. 그 한마디면 충분했습니다. 그녀는 그날 밤 입고 있던 솜 누비 치마 한 벌만 걸친 채 별채의 담을 넘었습니다. 이제 그 아이 이야기를 해야겠습니다. 이름도 성도 태어난 곳도 알 수 없는 아이였습니다. 풍물패 사람들은 그 아이를 그냥 복동이라 불렀습니다. 복이 들어온다고 붙여준 이름이었습니다. 아이가 갓난쟁이 때 풍물패 우두머리 영감이 충청도 어느 장터 뒷길에서 보자기에 쌓인 아이를 발견했다고 했습니다. 갓난 아기 옆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단 하나의 단서도, 이름을 적은 종이 한 장도, 어미의 흔적도. 이리 귀하게 쌓인 걸 보니 천한집 자식은 아닌데. 영감이 그렇게 중얼거리며 아이를 안아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날부터 그 아이는 풍물패의 막내가 되었습니다. 아이는 신기하게도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영감의 품 안에서 방실거렸다고 했지요. 그래서 복동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놀라운 아이였습니다. 3살이 되자 장단을 따라 몸을 흔들었고 5살에는 작은 북을 제법 쳤습니다. 7살엔 제주를 넘었고 10살엔 줄을 탔습니다. 영감은 늘 말했습니다. 이 아이는 하늘이 우리 패에 내려준 귀물이야. 이 녀석 손에서 나오는 장단이 사람 마음을 녹인다고. 그 말이 틀리지 않았습니다. 복동이가 북채를 잡고 장단을 시작하면 구경꾼들의 발이 저절로 멈췄습니다. 무표정하게 지나치던 행인들도 어느 사이 걸음을 돌려 장단에 귀를 기울였습니다. 슬픔이 있는 사람은 눈물을 닦았고 기쁨이 있는 사람은 어깨를 들썩였습니다. 복동이의 장단엔 그런 힘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복동이가 9이 되던 해부터 그 아이의 마음에 조금씩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밤마다 꿈을 꿨습니다. 낯선 공간, 비단 옷의 냄새, 누군가의 손이 자신의 이마를 쓸어주는 느낌. 꿈에서 깰 때마다 가슴이 아팠습니다. 아이는 그 아픔이 무엇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그저 자신이 이 풍물패 식구들을 사랑하면서도 어딘가 자신이 이 자리에 속하지 않는 사람 같다는 이상한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어르신, 저는 어디서 온 아이입니까? 영감은 그 물음에 늘 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아이지. 그러니 너는 하늘 아이야. 복동이는 그 대답이 답이 아닌 줄 알면서도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영감의 눈빛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복동이가 9살이 되던 해 겨울, 풍물패는 한양 근처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그것이 처음이었습니다. 한양 땅을 밟은 것이. 높고 단단한 성벽을 바라보며 복동이는 알 수 없는 감정에 사로잡혔습니다. 두근거림, 설렘, 그리고 왠지 모를 두려움. 마치 오래전 기억해야 할 무언가가 저 성벽 안에 있는 것 같은 기분이었습니다. 물론 그것이 무엇인지 그때의 복동이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날 밤은 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담을 넘은 패빈의 맨발이 차가운 눈 위를 디뎠습니다. 발바닥이 얼어붙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멈출 수 없었습니다. 뒤에서 발소리가 들렸습니다. 포졸들이었습니다. 그녀가 도망쳤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골목에서 골목으로, 담장에서 담장으로, 그녀는 한양 도성의 어두운 뒷골목을 달리고 또 달렸습니다. 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골목길, 어둠 속에서 방향을 잃기 일쑤였습니다. 입궁 이전엔 화려한 가마만 타고 다녔던 몸이었습니다. 골목의 생김새를 알 리 없었습니다. 결국 그녀는 막다른 골목에 이르렀습니다. 앞에는 높은 담장, 뒤에서는 발소리가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그녀는 담장에 등을 기댔습니다. 숨이 차서 더 이상 뛸 수 없었습니다. 무릎이 꺾이려 했습니다. 이대로 죽는구나. 바로 그때였습니다. 어둠 속에서 작은 손이 쑥 나왔습니다. 어서요. 저 따라오세요. 고개를 돌리니 9쯤 되어 보이는 사내아이였습니다. 꼬질꼬질한 광대 복장에 방울이 달린 모자를 눌러쓰고 눈만 초롱초롱 빛나고 있었습니다. 패비는 본능적으로 그 손을 잡았습니다. 아이는 그녀를 끌고 담장의 작은 틈새로 데려갔습니다. 몸을 비틀어야 겨우 지나갈 만한 좁은 틈이었습니다. 아이가 먼저 들어가더니 그녀의 손을 잡아 끌었습니다. 비단 치마가 찢어지는 소리가 났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담장 너머엔 풍물패의 야영지가 있었습니다. 짐술의 서너 대와 낡은 천막, 그리고 꺼져가는 모닥불 하나. 아이는 패빈의 손을 이끌어 가장 큰 짐술의 아래 엎드리게 했습니다. 숨 참고 계세요. 절대로 소리 내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아이는 아무 일도 없다는 듯 술의 옆에 앉아 작은 손북을 두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덩덕쿵, 덩덕쿵. 천천히, 느릿느릿, 마치 잠이 덜 깬 사람처럼. 잠시 후 포졸 셋이 횃불을 들고 야영지 쪽으로 다가왔습니다. 거기 누구냐? 이 시각에 무슨 짓이냐? 아이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졸린 눈을 비비며 하품을 하는 척했습니다. 예, 저요? 저는 풍물패 복동이 오시다. 내일 공연 준비하느라 혼자 장단 연습하고 있었음입죠. 포졸들이 횃불로 야영지 이곳저곳을 비쳤습니다. 짐술의 아래도 훑쳤습니다. 패비는 숨을 죽였습니다. 심장이 터질 것 같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복동이가 북채로 장단을 한번 크게 쳤습니다. 쾅! 포졸들이 화들짝 놀라 시선을 아이 쪽으로 돌렸습니다. 그 찰나에 패비는 술의 안쪽으로 더 깊이 몸을 움츠렸습니다. 요놈 밤중에 북이 웬 말이냐. 어서 자거라. 포졸들이 투덜거리며 지나쳐갔습니다. 발소리가 점점 멀어졌습니다. 패비는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온몸이 떨렸습니다. 눈물이 눈 안에서 맺혔지만 그녀는 소리내어 울지 않았습니다. 아직 끝난 것이 아니었으니까요. 포졸들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확인한 복동이가 수레 아래 고개를 들이밀었습니다. 이제 나오셔도 됩니다. 패빈이 기어 나왔습니다. 치마는 진흙투성이가 되었고 머리는 헝클어졌습니다. 그녀는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았습니다. 고맙다. 정말로 고맙다. 아이는 무덤덤한 얼굴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눈빛이 묘했습니다. 그저 낯선 사람을 도운 것 치고는 그 눈빛이 너무 다정했습니다.
마치 오래전부터 이 사람을 알고 있었던 것처럼 그날 밤은 패빈이 수레 안에서 웅크리고 잠을 잤습니다. 복동이가 낡은 솜니불 한 장을 가져다 덮어주었습니다. 이불에서 땀과 흙 냄새가 났지만 그 오랜만에 맡아보는 사람의 냄새가 오히려 따뜻했습니다. 새벽이 밝아올 무렵 복동이가 낡은 삼배 치마와 저고리를 들고 왔습니다. 이걸 입으셔야겠어요. 그 옷으론 금방 눈에 띄어요. 패비는 망설였습니다. 비단 치마가 누더기나 다름없게 되었어도 그것을 벗는다는 것이 마지막 남은 자신의 신분을 버린다는 것 같아서 그냥 옷이에요. 살고 나서 고르시면 되잖아요. 아이의 말이 짧았지만 그 속에 담긴 뜻은 깊었습니다. 패비는 입술을 깨물고 삼배 치마를 받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풍물패는 한양 도성을 떠났습니다. 영감 어른은 별말이 없었습니다. 패빈을 본 순간 그 얼굴이 굳었지만 이내 한숨을 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귀는 어두워도 눈은 아직 살아있어. 그분이 누구신지 내 모르는 줄 아느냐? 복동이가 깜짝 놀랐습니다. 어르신, 됐다. 더 말하지 마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잃을 게 무엇이 있겠느냐? 어차피 세상이 우릴 사람 취급도 안 하는데. 영감은 패빈 쪽을 향해 허리를 반쯤 굽혔습니다. 불편하시더라도 당분간 우리 패에 섞여 계십시오. 이놈이 버릇은 없어도 마음은 곱습니다. 패빈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만 조용히 흘렀습니다. 길을 떠나는 동안 두 사람은 조금씩 서로에게 익숙해졌습니다. 복동이는 말이 많지 않았습니다. 필요한 말만 했습니다. 밥 드세요. 여기 물 있어요. 저쪽으로 가시면 안 돼요. 그 말들이 모두 걱정이었고 배려였습니다. 패비는 그 마음이 고마웠습니다. 궁궐에서 수십 명의 시녀들이 둘러싸 있었을 때보다 이 아이의 짧은 한마디가 더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넌 나이가 몇이냐? 9살이요. 부모는?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없어요. 아니, 모르겠어요. 패비는 그 대답에 가슴이 저렸습니다. 자신은 있었지만 잃었고 이 아이는 처음부터 없었습니다. 어떤 것이 더 아픈 일인지 그녀는 쉽게 말할 수 없었습니다. 강가에서 쉬어가던 어느 밤 복동이가 불쑥 물었습니다. 무서우세요? 패비는 강물을 바라보며 잠시 생각했습니다. 무서움은 익숙해지면 되더라.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어. 뭔데요? 혼자가 되는 것. 복동이는 그 말에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강물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러나 한참 후에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도요. 그 두 글자 안에 9회의 외로움이 다 들어 있었습니다. 패비는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이 아이가 안쓰러웠습니다. 불쌍하다가 아니었습니다. 진심으로 마음이 아팠습니다. 열흘이 지났습니다. 풍물패는 경기도 어느 작은 고을에 닿았습니다. 장이 서는 날이어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복동이는 공연 준비로 바빴고 패비는 짐술에 그늘에서 쉬고 있었습니다. 그때 복동이의 눈에 뭔가 걸렸습니다. 장터 가장자리에 서서 이쪽을 바라보는 남자 하나. 흰 도포에 갓을 눌러 쓴 중년 남자였습니다. 시선이 풍물패가 아닌 짐수레 쪽을 향해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모르는 척 장단을 치면서 그 남자를 지켜봤습니다.
남자는 한 식경 가까이 그 자리에 서 있다가 사라졌습니다. 복동이의 가슴이 서늘해졌습니다. 오늘 밤 여기서 더 머물면 안 될 것 같아요. 영감에게 눈짓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감도 눈치채고 있었습니다. 그날 밤 풍물패는 해가 지기도 전에 자리를 옮겼습니다. 수레 안에서 패빈이 처음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모두 말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이 왜 쫓기고 있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른다는 것만, 내가 이러다 너희들한테 화를 미치는 건 아닌지 걱정이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어째서? 우리는 원래 세상이 화를 주는 사람들이에요. 새로울 것도 없어요. 그 말이 가슴을 찔렀습니다. 이 아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무심한 척 참아온 것인지 패비는 처음으로 느꼈습니다. 이틀 후 복동이 앞에 다시 그 남자가 나타났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라 주막 뒤편에서 복동이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 손에는 돈꾸러미가 들려 있었습니다. 풍물패 아이야. 내 수레에 타고 있는 여인이 누구인지 알고 있겠지? 복동이는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 돈을 줄 테니 그 여인이 어디로 가는지 알려다오. 해치려는 게 아니야. 그저 무사히 데려다 드리려는 것뿐이다. 복동이는 그 말을 들으며 그 남자의 눈을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말과 달랐습니다. 이 사람은 거짓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천천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 여인 모릅니다. 남자의 눈이 가늘어졌습니다. 나중에 후회하지 마라. 복동이는 돌아서서 걸었습니다. 등에서 식은땀이 흘렀지만 발걸음을 빨리 하지 않았습니다. 빠른 걸음은 두려움을 보여주는 것이었으니까요. 그날 밤 복동이는 영감에게 모두 말했습니다. 영감은 오래 침묵했습니다. 그 사람이 그냥 놔두지 않겠구나. 어르신, 우리가 어찌해야 합니까? 영감은 꺼져가는 모닥불을 바라봤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도왔으면 끝까지 돕는 거야. 중간에 내려놓는 것은 처음부터 안 도운 것만 못하다. 복동이는 그 말을 오래 가슴에 담았습니다. 풍물패가 어느 산속 작은 절에 이틀 머물게 된 날이었습니다. 패비는 오랜만에 절 마당에 서서 합장을 했습니다. 소원이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오래 서 있고 싶었습니다.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아도 되는 자리에 복동이가 멀찍이 서서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문득 낯익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상한 일이었습니다. 이 사람을 분명 2달 전에 처음 만났는데 왜 이 뒷모습이 낯익은 것인지 패빈이 돌아섰습니다. 그리고 복동이 앞에 서더니 무릎을 굽혀 아이와 눈높이를 맞췄습니다. 너한테 미뤄두었던 말을 해야겠다. 복동이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나는 한때 세자빈이었어. 세자 저하가 돌아가시고 나는 패빈이 되었지. 그리고 지금은 아무도 아니야. 패빈이 옷고름 안쪽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낡고 색이 바랬지만 그 안에 든 것만은 고이 간직된 것이 느껴졌습니다. 이것이 무엇이냐 물어봐도 되느냐? 세자 저하가 내게 주신 것이야. 돌아가시기 직전에 이것만 지키라고 하셨어. 그 안에는 작은 놀이개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자줏빛 실에 작은 금방울이 달린. 복동이는 그것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온몸이 굳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디서 보았던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꿈속에서 그 자줏빛 실, 그 작은 금방울. 저 놀이개.
복동이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복동이는 그 길로 영감에게 달려갔습니다. 놀이개를 보여주었습니다. 영감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어르신, 이 놀이개를 어디서 본 것 같아요. 영감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더니 천천히 패빈에게 고개를 돌렸습니다. 빈궁마마, 이 놀이개가 어디서 오신 것입니까? 세자 저하께서 아이와 함께 간직하라 하셨습니다. 영감이 눈을 감았습니다. 긴 침묵. 그리고 그가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여기 있습니다. 영감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9해 전 충청도 어느 장터에서 발견한 갓난아이. 그 아이 옆에 함께 있던 것은 쪽지 하나였습니다. 너무 두려워서 남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혼자 읽고 태워버렸다고 했습니다. 그 쪽지에는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이 아이를 살려다오. 자줏빛 놀이개가 증거다. 복동이의 눈이 흔들렸습니다. 무릎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저는 패빈이 먼저 움직였습니다. 그녀가 복동이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두 손으로 복동이의 떨리는 손을 감쌌습니다. 내 아이야. 그 두 글자가 봄볕처럼 쏟아졌습니다. 복동이의 눈에서 처음으로 눈물이 흘렀습니다. 비밀이 드러난 그날 밤 절 입구에 말발굽 소리가 울렸습니다. 그 흰 도포의 남자였습니다. 이번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부하 5명을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영감이 먼저 눈치채고 복동이를 흔들어 깨웠습니다. 복동이는 곧바로 패빈을 깨웠습니다. 어디로 가야 합니까? 뒷산으로 넘어야 해요. 복동이는 이미 절의 구조를 머릿속에 그리고 있었습니다. 이틀 동안 절 안팎을 뛰어다니며 머릿속에 새겨둔 것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어디를 가든 혹시 모를 일을 대비해 도망길을 먼저 찾아두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풍물패의 삶 속에서 자연스레 익힌 생존의 기술이었습니다. 두 사람은 절 뒤편 담장을 넘어 산속으로 달렸습니다. 달빛조차 없는 칠흑 같은 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나무들의 실루엣과 땅의 기울기로 방향을 잡았습니다. 패빈은 처음엔 뒤처졌지만 곧 이를 악물고 복동이의 발소리를 따라갔습니다. 힘드세요? 괜찮아. 어서 가. 그 목소리에 예전의 세자빈이 담겨 있었습니다. 무너지지 않는 단단함. 복동이는 그것이 좋았습니다. 엄마라는 단어가 아직 낯설었지만 이 사람이 강한 사람이라는 것은 분명히 알았습니다. 능선을 넘을 즈음 복동이가 갑자기 멈췄습니다. 무릎을 꿇고 손으로 땅을 짚었습니다. 왜 그러니? 발목을 삐끗했어요. 괜찮아요. 패빈은 그 말을 듣자마자 내려앉았습니다. 아이의 발목을 두 손으로 감쌌습니다. 부어오르기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이러고 괜찮다 하면 어떻게 하니? 진짜 괜찮아요. 조금 아플 뿐이에요. 패빈은 자신의 치마 끝을 찢었습니다. 그 천으로 복동이의 발목을 감았습니다. 복동이가 멈추려 했지만 패빈의 손이 단호했습니다. 내가 나를 살렸으니 내가 너를 살려야지. 산을 내려오니 영감이 이미 짐수레를 끌고 마을 어귀에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 묻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수레 위에서 빠르게 손짓했습니다. 어서 타. 날 밟으면 늦어. 패빈이 복동이를 부축해 수레에 태웠습니다. 영감이 수레를 몰았습니다.
복동이는 수레 위에 기대어 눈을 감았습니다. 발목이 지끈거렸지만 이상하게 마음은 편했습니다. 처음으로 내 사람이 곁에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흰 도포의 남자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안 일이지만 그 남자는 왕비 쪽 신복이었는데 그 무렵 조정 안에서 다시 세력 다툼이 일어 그쪽으로 불려갔다 했습니다. 세상의 권력 싸움이 두 사람의 목숨을 잠시 살려준 것이었습니다. 풍물패는 전라도 어느 강가 마을에 닿았습니다. 그곳에 영감의 옛 친구가 살고 있었습니다. 영감은 그 친구에게 작은 초가집을 빌렸습니다. 두 모자가 머물 곳이었습니다. 이젠 우리 패랑 같이 다닐 수 없어. 너무 눈에 띄거든. 영감이 복동이에게 말했습니다. 복동이는 오래 침묵했습니다. 어르신, 저는 여기 남아야 하는 겁니까? 그래야겠다. 하지만 이게 끝이 아니야. 영감은 복동이에게 작은 짐꾸러미를 건네주었습니다. 안에는 동전 몇 잎과 북채 한 쌍, 그리고 낡은 솜버선 한 켤레가 들어 있었습니다. 북채는 내 거야. 버선은 발목 다친 발에 편하게 신어라. 복동이가 고개를 들었을 때 영감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습니다. 어르신, 우십니까? 울긴 뭘 울어. 눈에 먼지 들어갔어. 복동이는 웃었습니다. 그리고 영감의 손을 꽉 쥐었습니다. 살아있으면 다시 만날 수 있습니까? 살아있으면 뭐든지 다 된다. 풍물패가 떠난 그날 밤 두 사람은 좁은 초가집 방에 촛불 하나를 켜놓고 마주 앉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복동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태어난 것도 살아온 것도 묻고 싶지 않아요. 패빈이 눈을 들었습니다. 지금부터 시작하면 되는 거잖아요. 어머니, 그 말이 초가집 안을 가득 채웠습니다. 패빈은 손으로 입을 막았습니다. 그리고 소리 없이 울었습니다. 오래오래 울었습니다. 세자빈으로 살았던 날들, 패빈이 되어 갇혀 지낸 날들, 담을 넘어 도망치던 그 밤, 이 아이의 손에 이끌려 살아남은 모든 날들을 위해 복동이는 그냥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 울음이 끝날 때까지 자리를 지켰습니다. 마치 9해 동안 없었던 아들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은 것처럼 그 후로도 두 사람의 삶은 쉽지 않았습니다. 굽는 날도 있었고 비가 새는 날도 있었습니다. 복동이는 장터에 나가 북을 치고 제주를 넘어 돈을 벌었습니다. 패비는 바느질을 배워 마을 사람들의 옷을 고쳐주었습니다. 세자빈으로서는 한 번도 해보지 않았던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시절이 그녀가 살아온 날 중 가장 뜨거운 날들이었습니다. 복동이는 날이 갈수록 더 씩씩해졌습니다. 장터에서 북소리를 들은 아이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복동이는 그 아이들에게 장단을 가르쳤습니다. 영감에게 배운 것들을 이번엔 자신이 나누어 주었습니다. 어느 봄날 복동이가 북을 치며 마당에서 놀고 있을 때 패빈이 빨랫감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녀는 잠시 서서 그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이 아이가 나를 살렸다. 그리고 나는 이 아이를 찾았다. 우리는 서로를 구한 것이었다. 패빈은 작게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웃음이었습니다. 이것이 그 이야기입니다. 쫓기던 패빈과 버려졌던 광대 아이. 그 둘이 만난 것은 우연이었을까요? 운명이었을까요? 아마도 그것은
세상 어떤 언어로도 온전히 설명되지 않는 사람과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는 끈이었을 것입니다. 세자빈의 자리, 패빈의 고통, 풍물패의 자유. 어느 것이 더 좋고 나쁜 삶인지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어떤 자리에 있던 사람도 결국은 누군가의 손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손은 때때로 가장 낯선 곳에서 가장 작은 손으로 뻗어온다는 것입니다. 복동이는 결국 자신이 누구인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을 알았습니다. 어디서 태어났는지보다 어떻게 살아왔는지가 나를 만든다는 것을. 9해 동안 풍물패 속에서 배운 장단, 사람을 보는 눈, 겁없이 손을 내미는 용기. 그것이 왕실의 핏줄보다 그를 더 깊이 형성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패비는 그녀는 모든 것을 잃었다고 생각했지만 사실은 가장 소중한 것을 찾은 것이었습니다. 세자빈의 자리도 남편도 신분도 아닌 그저 한 아이의 어머니라는 자리를. 살다 보면 우리도 그런 밤이 옵니다. 모든 문이 닫히고 담장 앞에서 무릎이 꺾이는 것 같은 밤. 그때 기억하세요. 어두운 골목에서 손 내미는 사람이 있다는 것을. 그 손이 작고 여리더라도 그 손을 잡아야 할 때가 있다는 것을. 조선 어느 강가 마을, 봄날 오후의 북소리가 강물 위로 퍼져나갑니다. 그 소리가 들리십니까? 잘 들어보면 그 장단 안에 9회의 외로움과 3년의 억울함이 녹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끝에 소리 없는 따뜻함 하나가 피어납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마칩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닿으셨을까요? 구독과 좋아요로 따스한 응원 보내주시면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